수해 복구 활동을 네.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가 네. 남원에 가서 다 했고요. 뭐 수해가 아주 상처가 깊어서 그것을 같이 복구 활동을 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날도 더웠지만 현장의 문제는 역시 또 우리가 그 중앙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제도의 틀 안에서라는 것은 또 역시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는 됐어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 규모에 택도 못 미치는 그런 지원들, 또 직접적인 농가나 그 개별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이 극히 인색한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농가나 농민들에게는 부족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더 많은 지자체들이 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주 인색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지원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벌어지면 바로 지원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주 속도감이 많이 처져요.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영남, 호남, 충청권을 한 곳씩 들리시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신속히 지원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은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풀어가는 정부의 힘은 아직도 이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는 있죠. 그 이야기는 뭐 재난 때마다 들은 이야기. 그렇죠. 사실 그 특별재난지구 선포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 이를테면 한 지자체 단위로 했다면 지금 이제 그 안에서도 국지성 호우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 재난의 지원이 피해액은 사실은 전체 그 실질적인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10분의 1도 그 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피해의 복구 또는 그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실제적인 그 지원의 규모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 봉사활동을 복구활동을 쭉 지원하셨는데 누가 제일 일을 잘합니까? 전 깜짝 놀랐는데 네. 당대표 후보들이 더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세가 있어도 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현장에 굉장히 체질화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최고위원들 후보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여주기 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느냐고 땀들 많이 흘렸습니다. 저도 그 인지도로 보면 떨어지는 후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달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주말마다 제주, 강원 또 영남권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과 충청권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못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친 수재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해 피해가 워낙 큰데 거기 이제 그 상무위원급들을 모아놓고 현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합동 토론회를 하는 건데 그분이라는 게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 그리고 그 광역의회 대표, 기초의회 대표 이런 정도예요. 한 100여 명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분들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그분들은 대부분 표심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경우에 다 지금 수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하루가 하루에 1시간 1분 한 초가 급하다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하고 땀을 흘리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모여라. 원래 그날 모일 거로 다 예상됐던 건데 지금 이제 수재 때문에 못한 건데 다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 없이 그냥 TV 토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 같은 건 뭐 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상무위원 회의를 각 권역별로 다시 할 때 또 거기를 가라 하면 저희야 갈 수는 있지만 가라고 했을 때 모이는 분들은 지금 이 현장을 떠나게 한다는 게 참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대체하게 해서 그 기회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다녀보면 2015년, 2018년 나와서 실패는 했더라도 제가 제3 다시 그
자치단체장 풀뿌리 정치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넓혀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이 결코 헛된 도전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역 풀뿌리 정치가 중앙당의 지도부에 최소 한석 이렇게 이번 기회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누구도 이제 그 부정하거나 반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일단 자리 잡은 것은 상당히 큰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 출신이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는 사람이 세 번째고 이번에도 7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회에서 격돌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조건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만큼 많이 불리하잖아요. 이를테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대의원 선임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국회의원의 네트워크 안에서 또 그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 속에서 대의원들 표를 부탁하는 이런 구조가 있고 저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은 초선만 돼도 전국적 지명도를 갖는데 자치단체장은 저 같은 경우 3선 10년째 시장이지만 그리고 국회의원을 5명이나 가진 큰 지역구의 시장이지만 인지도를 국민적 인지도를 보면 국회의원 초선만 훨씬 못한 것이 현재 언론 환경과 또 정치 환경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다 불리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 다른 분들은 하향식 이렇게 이를테면 예전으로 말하면 그 지역위원장을 통한 그 오더 뭐 이런 식으로 뽑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바닥에서 대의원들 만나고 풀뿌리 정치인들 만나서 호소해서 그걸 힘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접근이 다르고 근본적 구조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수공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지역 풀뿌리 정치인이 지방자치 30년 동안 이룬 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당 지도부에 최소한 최고위원 중에 1명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넓혀져 있어서 훨씬 많은 공헌 들여야 되지만 이런 것에 또 감동받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염태형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발적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제도 서울시 의원들 102명 민주당 전 의원이 전체가 염태형 지지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여러 군데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향식으로 그 우리 풀뿌리 정치의 그 성과가 중앙당의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현재 과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넓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 선거에 가장 중요한 지금의 이제 그 제가 나서는 이유이고 또 그런 것을 잘 설명해 내야 되겠죠. 전부터 그분이 부마항쟁 또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는 걸 잘 알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게 되니까 제가 가서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부님께서 적극 그 격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코로나19 그 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격려사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그 신부님을 찾아뵀을 때 그 지지하는 그런 그 경문도 같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주 큰 성원이 됐다 생각하고요. 김경수 지사님은 참여정부 때 같이 비서관을 했었으니까 인연이 있었고 그분이 제가 시장하는 동안 그분은 제야에서 있었던 형편이었는데 그때도 인연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했다가 또 도지사 되니까 지금 도지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제가 경남 쪽에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가기 전날 또 그래도 한번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님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했어요. 그것은 저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밀어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러한 정책적 지향에 대해서 제가 지방정부 관점에서 그 구상을 현실화하는데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겠다 하는 각오로 또 김 지사님을 만났죠. 임종석 이사장님은 그 비서실장 그만두시고 원래부터 해왔던 경문협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경문협의 그 이번에 그 플랜으로 그 남한의 30개 도시와 북한의 30개 도시를 연계해서 민간 차원의 그또 북한을 돕는 그리고 북한과 그 새로운 관계를 맺는 물꼬를 트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구상으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건 그 다른 데보다도 수원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수원은 그걸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답을 주셔서 저희가 그 남북 도시 간 MOU 체결을 하게 됐죠. 그 외에도 뭐 제주, 부산, 울산 이런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패들 이런 분들이 저를 모임을 주선해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혀주시고 그래요. 뭐 이런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화 분권 정신을 제가 앞장서서 실현하고자 하는 데 대한 그 깊은 공감과 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또 개헌의 문제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자치화 분권에 대한 보다 큰 과제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고 국가 균형 발전도 자치 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상 부각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야 될 지향적인 방향이 특히나 자치방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놓고 있는 데 대한 그래도 지혜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1987년에 이제 개헌이 있습니다. 예. 그때 개헌의 가장 큰 초점은 직선제,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이었어요. 그것을 담는 일을 할 때 앞으로 통일이나 되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지방자치를 염두에 둔 그 법조항이 2개가 들어갑니다. 헌법조항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련된 거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선 그 이듬해인 1988년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아직 시행되기도 전이고 또 앞으로 된다면 이런 정도로 하겠지 하는 정도의 그림을 갖고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 1990년 그 당시에 김대중 야당 총재가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을 합니다. 왜 그분이 단식을 했냐? 민주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그분은 아신 거예요. 그걸 아신 분이 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분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연구소라는 걸 차려가지고 시작했어요. 결국 역사의 물결, 그 흐름을 민주정부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자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아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1990년 목숨을 건 단식으로 결국 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를 부활하는 약속을 그 정부 여당으로부터 받고서 91년 그 이듬해 지방의회를 뽑는 선거가 처음 다시 부활돼서 있고 그리고 그 4년 후인 95년 자치단체장까지 뽑는 그 지방자치제가 이제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복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 시대를 민주정부로 바꿔내는 데는 자치가 갖고 있던 힘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서울시장도 우리가 뽑아보니까 야당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당원들이 그거 다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뿌리는 민주화하고 보다 기본적인 민주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자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튼튼히 되면서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민주정부가 풀뿌리 자치에서 얼마나 큰 성과들을 내왔어요. 인정하죠, 그거는. 친환경 급식, 생활임금제, 사회적 경제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또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데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그 이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성숙돼 가는 지방자치 이게 얼마나 큰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아시겠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예. 예. 근데 이걸 고치는 것조차를 지금 지난번에 정부는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 의결까지 거쳐서 국회에 넘겼지만 1년 2개월 동안 심의 한 번 안 하고 무산시켰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는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실정이어서 이제는 지방자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실제로 옷에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헌법 개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그 발의안을 냈을 때도 거기에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아야 된다고요. 법령에 위임된 것만을 하게 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 단체라고 현재 불리는 수준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고 그럴 때는 법령에서 못하게 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법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중앙정부와는 다르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입법을 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된 행정조직도 만들겠다. 이런 것과 관련된 나로서는 보다 의회 기능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함께 지방정부라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째 계속 위임된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건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자치분권을 해서 이것을 강화시키고 풀뿌리 정치인을 보다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면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이것을 극복할 때도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또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을 기회를 안 줘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선 5기, 6기 때 저희와 같이 이렇게 혁신적 자치단체의 정책들을 만들어 온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명이 21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안이라든지 그 산자유라든지 의미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포럼 자치화 균형이라고 하는 국회 내에 또 단체도 만들었죠. 거기에 3명의 국회의원과 제가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제 최고위원 도전에도 상당히 큰 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출마 선언한 날도 그런 단체장이 양옆에 서가고 저한테 지지 발언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이전과 달라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국가 균형 발전론자입니다. 수도권도 지방이 소멸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밀집도는 과포화 상태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그 주택의 공급 정책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또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한 광역지자체별로 매년 10,000명씩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진입해 오는 거거든요. 지방 유출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방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또 젊은 층은 그 서울 수도권으로의 그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이대로 가서는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이 살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요인들 이걸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행정수도 이전인데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못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보다 특별법을 만들거나 또 국민투표를 붙여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돼서 행정수도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건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기업과 대학과 이러한 그 인구 밀집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각 지역으로 배치시켜야 된다고요. 분산시켜야 된다. 그게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을 살려야만 수도 서울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 대계, 미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
이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마침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그걸 화두로 던졌으니까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만 해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정도로 비능들과 비효율이 지금 너무 심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럴 때 좀 더 탄력을 받고 좀 확실한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혁신도시 이것에 대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그 보다 중요한 분산과 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불과 4개월 전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총선 당시하고 달리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상당히 그 급전 직하를 했죠. 이것은 민주당이 철저히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에서는 저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승리에 도취해야 될 일이 아니라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의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박원순 시장 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이를테면 당이 보인 모습들이 어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큰 지지 기반인 그 여성과 30대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실망을 해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바뀌고 그 시대상이 바뀐 것을 잘 못 읽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꼰대라 그러는데 예. 민주당에도 꼰대 요소가 민주당이 있었네. 지금 상당히 기득권화된 정당이 됐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여의도 정치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SNS 속에 정치가 다 있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렇게 열린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정부도 의사소통 구조가 늘 중앙 집권적으로 하달 방식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성과 내용을 갖고 그 밑으로부터 다양한 그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권위를 듣고 그런 것을 스스로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소통 방식을 가져야 된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지금 사실 그 부동산 3법이라고 이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게 워낙 크지만 그 이후에 3년이 지났고 우리가 여러 번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들을 또 내놨는데 그때까지도 성과를 못 낸 것이 이게 쌓여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더라도 우리의 책임도 결코 방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 또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모습 속에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기득권의 정당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보다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더 안이하게 본 느낌이 있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민주당이 썩은 살을 도려내듯이 나도 모르게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새로 그 당 지도부가 결성된다면 쓴소리 계속 해야죠. 우리부터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개혁 입법과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미뤄놓은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분명히 민주당이 집권됐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한다. 대신 우리의 기득권은 이렇게 내려놓겠다. 그걸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그 외면받았던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고 자신의 모습들을 처음부터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집권 후반기 되면 아무래도 그 다음 정권 탄생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전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완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하는 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당 지도부는 또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는 그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 포용적 복지 국가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화두와 방향에선 맞죠. 근데 그 방식으로 지금 그 모든 복지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도 중앙정부의 재원만이 아닌 지방정부로 다 매칭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이 점점 더 왜곡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건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그 중앙정부가 했던 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 사업을 담당하도록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저는 질서 있는 복지라고 부릅니다. 복지의 큰 방향은 옳은데 그리고 복지 정책을 좀 더 확대시켜 가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초정부가 나눠야 될 역할 분담이 다르고 그리고 재원 분담은 특히나 중앙정부가 결정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모든 그 책임의 전가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맡겨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구조를 왜곡시켜 놓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복지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복지 정책의 한계가 닥친 것이 또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특성화된 복지를 막는 길이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그동안 쭉 그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이러한 복지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1년 이상 해왔어요. 거기서 정리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복지부 장관께 보건복지부 장관께 전달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간의 정확한 복지 부분에 대한 역할 재정, 재원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는 기구를 갖기로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한참 또 수해가 한창 닥쳐갖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곧 진행될 일입니다.